토끼 같은 한국을 집어 삼켜버리겠다던 일본이 미국의 대착에 까였습니다. 동맹국이라던 미국이 일본의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국 쪽으로 돌아서 버렸거든요. 그것도 단 2주 만에 말이죠. 백악관은 냉정했어요. 일본의 긴급 요청을 보류시키고 한국의 통보만 받아들였습니다. 그 덕에 일본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졌고 엔화는 폭락했으며 총리는 무릎을 꿇고야 말았습니다. 동중국해 위기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새벽 3시 7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상황실이었어요. 저는 마크 핸더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입니다. 워싱턴에서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죠.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핸더슨, 지금 당장 상황실로 와야 합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 구축함과 일본 호위함이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물었죠. 얼마나 가까이 붙었습니까? 50m 이내입니다. 담당관이 답했어요. 양측 다 무장 상태고 레이더 로곤까지 확인됐습니다. 지금은요? 일단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만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나갑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워싱턴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신호등만 깜빡이고 있었죠. 백악관까지 15분 거리였지만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를 통과해 지하로 내려갔어요.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동중국해 해역 지도가 떠 있었어요.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서로 위태롭게 가까이 붙어 있었죠. 핸더슨 왔군요. 정보 담당관이 저를 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중국 해군 구축함이 센카쿠 해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무라사메급 호위함이 차단에 나섰고요. 최근접 거리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48m입니다. 담당관이 답했어요. 충돌 위험 임계치를 한참 넘은 거죠. 저는 스크린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48m라니요. 그건 거의 육안으로 상대 갑판 병사 얼굴이 보이는 거리였어요. 조금만 파도가 거세도 부딪힐 수 있는 거리였죠. 최초 보고는 누구한테서 들어왔습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사태에서는 누가 먼저 보고했느냐가 중요했거든요. 정보 우위가 곧 전략 우위니까요. 담당관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답했습니다. 한국 합참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이요? 네.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동중국해 센카쿠 해역이었어요. 일본 영해 분쟁 지역이었죠. 한국하고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일본 측 보고는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후에 들어왔습니다. 담당관이 시간을 확인했어요. 한국 측 보고가 우리보다 6분 빨랐고 일본 측 보고는 그보다 2분 늦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6분이라고요. 전장에서 6분은 결과를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선제 타격과 반격의 차이였고 생존과 격침의 갈림길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6분이나 빨리 포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담당관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바로 옆에 있었잖습니까? 한국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정확한 건 파악 중입니다만 담당관이 말했어요. 아마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일 겁니다. 세종대왕급이 동해상에 있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동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동중국해하고는 더 멀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레이더 탐지 범위가 상당히 넓긴 하지만 이 정도 거리에서 정확하게 포착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합참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파일을 찾아 클릭했어요. 화면에 보고서가 떴습니다. 첫 줄부터 명확했어요. 중국 해군 구축함 동중국해 센카쿠 해역 진입 확인. 일본 해상자위대 무라사메급 호위함과 50m 이내 근접, 충돌 위험 고조, 양측 무장 상태 지속, 즉각 대응 필요, 보고서 작성 시각을 봤습니다. 새벽 2시 54분이었어요. 우리 태평양 사령부 최초 보고는 3시 정각이었죠. 정확히 6분 차이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함정 위치 좌표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와 있었어요. 속도, 방향, 레이더 작동 상태까지 상세했습니다. 이건 단순 관측이 아니었어요. 실시간 추적이었죠. 보고서 중간쯤에 이상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당 해역 긴장 고조 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 영향 가능. 동맹 조율 필요하나 독자 판단 우선 시행. 독자 판단 우선이라는 표현이 묘했습니다. 보통은 동맹 협의가 먼저잖아요. 미국과 먼저 상의하고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자기들 판단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핸더슨, 이것 좀 보십시오. 다른 분석관이 제게 화면 하나를 넘겼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보낸 긴급 전문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일본어였지만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중국의 도발은 일본 주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 미국의 명확한 지지와 개입 요청, 동맹 조약에 따른 즉각 대응 촉구,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이었습니다. 강경하고 직설적이었죠.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 분석은 없었어요. 그냥 미국더러 나서라는 요청뿐이었습니다. 저는 두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한국 보고서에는 함정 재원, 위치, 속도, 무장 상태, 레이더 신호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일본 보고서는 정치적 수사만 가득했죠. 데이터대 수사에 대비였습니다. 담당관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본은 현장에 있었는데 한국보다 보고가 늦었습니다. 그것도 덜 정확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도 최신이었고 훈련도 철저했죠. 그런데 왜 한국보다 늦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미국이 먼저 감지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었죠. 한국은 이 해역을 이미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첫 신호는 한국에서 왔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의미는 앞으로 분명해질 거라는 것도요. 새벽 6시 백악관 상황실에 새로운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총리실에서 직접 보낸 거였어요. 저는 화면에 뜬 문서를 열어봤습니다. 제목부터 강경했죠. 긴급 동맹 지원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관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가 30분 후 국무부를 방문한답니다. 직접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특유의 격식 있는 문체였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어요. 중국 해군의 도발은 일본의 주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센카쿠 제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이번 침입은 용납할 수 없다.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의 명확한 지지를 요청한다. 동맹국으로서 즉각적인 성명 발표와 군사적 대응 준비를 촉구한다. 표현은 외교적이었지만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미국더러 당장 나서라는 거였어요. 중국을 압박하고 일본 편에 서라는 겁니다. 저는 문서를 프린트해서 파일에 끼웠습니다. 오전 9시 백악관 NSC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들어왔어요. CIA 국장도 보였죠. 대통령은 조금 늦게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어요. 일본에서 뭐라고 했나? 국무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확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성명 발표와 군사적 대응 준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그 질문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국무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답했죠. 한국은 아직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보고만 보냈고요. 대통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요청이 없다고? 네, 각하. 저는 한국 보고서를 꺼냈어요. 한국은 상황 분석만 전달했습니다. 우리에게 뭘 해달라는 말은 없었고요. 대통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본은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은 레이더를 본다는 얘기군.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대통령 말이 정확했거든요. 일본은 정치적 성명에 집중하고 있었고 한국은 군사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죠.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명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자. 한국 쪽 분석이 더 정확해 보이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각하, 일본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요청을 무시할 순 없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 반박했어요. 현명하게 대응하는 거지. 일본이 원하는 건 우리가 앞장서서 중국과 싸우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그래야 하나?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 말에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동맹은 중요하지만 미국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일본 담당 연락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국무부 소속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핸더슨,
대통령이 일본 요청을 거부한 거 맞습니까? 거부는 아닙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보류한 거죠. 그게 거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락관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즉각 대응을 원하고 있어요. 늦어지면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내 정치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야당이 정부를 무능하다고 공격하고 있었죠. 미국의 지지 성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연락관이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먼저 안보 위기를 선언하면요. 연락관이 말했어요. 그러면 미국도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이 한국 카드를 꺼내고 있었어요. 직접 미국을 못 움직이니까 한국을 통해 압박하려는 거였죠. 그날 오후 정보 요약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분석 자료였어요. 비공식 루트로 입수한 거였죠.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나열돼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개입 유도 시나리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압박을 한국 인접 해역까지 확대, 한국의 안보 우려 증폭, 한국이 먼저 위기 선언 시 미국 개입 압박 가능성 증가.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죠. 일본은 의도적으로 상황을 키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거였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동맹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한국을 방패로 밀어넣고 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계산이 보였어요. 직접 미국을 움직일 순 없으니 우회하는 거였죠. 중국 위협을 키워서 한국을 자극하고 한국이 움직이면 미국도 따라 움직일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교묘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어요. 한국이 그 계산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서울도 도쿄만큼 똑똑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 새로운 보고서가 와 있었습니다. 동중국해 중국 함정 동향이었어요. 전날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나와 있었죠. 일본 영해 가까이 더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일본 측 공식 발언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외무성 대변인이 매일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일본 담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일본이 조용해졌습니까? 전략 변경인 것 같습니다. 담당관이 답했어요. 직접 목소리 높이는 대신 다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요?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먼저 반응하길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흐렸어요. 일본의 계산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판을 짜고 있었어요. 한국을 앞세워 미국을 끌어들이는 판을요. 그날 오후 대통령 집무실로 호출됐습니다. 긴급 브리핑이었어요.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올라갔죠. 비서실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가세요. 대통령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무실에 들어가니 대통령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핸더슨, 일본이 또 뭐라고 했나? 저는 최신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공식적으론 조용합니다. 하지만 비공식 채널로는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으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압박, 어떤 식으로? 한국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중국 위협을 한국 쪽으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반응하면 우리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죠. 대통령이 펜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느낌은 있었어요.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죠. 한국 정보 당국이 일본만큼 둔하진 않으니까요.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그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일본은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은 레이더를 본다고 내가 말했잖아. 네, 기억합니다. 이제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 거야.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의존하려 하고 한국은 스스로 판단하려 해.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한지 자네도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 말이 맞았어요. 외교 수사와 군사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일본은 정치적 성명만 쏟아냈고 한국은 구체적 정보를 보냈죠.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내부 지침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NSC 보고 체계 조정, 일본 관련 보고는 하루 1회로 축소, 한국 관련 보고는 실시간 체계로 전환, 동중국해 사태 모니터링 우선순위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백악관이 관심축을 옮긴 겁니다. 일본은 이제 일상 보고 대상이 됐고 한국은 핵심 모니터링 대상이 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일본 담당 연락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핸더슨 들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일본 보고를 하루 한 번으로 줄였다면서요? 대통령 지시입니다. 제가 답했죠. 우선순위 조정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연락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은 동맹국입니다. 현장 당사자고요. 그런데 한국 보고를 더 중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데이터 품질 문제입니다. 한국 보고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거든요. 연락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정확성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미국이 누구 편인지 보여주는 거라고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편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따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장 좋은 정보는 서울에서 오고 있습니다. 연락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동맹 관리가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에 CIA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정세 분석이었어요. 저도 참석했죠. 브리핑룸에 들어가니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CIA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단상에 섰어요.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48시간 동향입니다. 국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중국 함정 움직임이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일본 영해 접근 빈도가 증가했고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일본 반응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 빈도 그래프였어요. 이틀 전까지는 상승 곡선이었는데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공식 발언이 줄었습니다. 국장이 설명했어요. 외무성 브리핑 횟수가 절반으로 감소했고 총리실 성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전략 변경으로 보입니다. 직접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다른 방식을 모색 중입니다. 다른 방식이요? 한국입니다.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은 한국이 먼저 반응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일본의 우회 전략 확인됨. 한국을 방패로 활용 시도. 브리핑이 끝난 후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핸더슨, 백악관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한국 쪽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럴만도 하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정치 게임을 하고 있고 한국은 군사 데이터를 주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외교 수사는 안 믿고요. 그래서 지금 NSC 내부 분류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요? 일본은 외교적 갈등 카테고리로 갔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작전 개입 가능 변수로 분류됐고요. 국장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거 큰 변화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답했죠. 그래서 일본 담당관이 아까 화를 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부 지침 문서였어요. 제목은 동중국해 사태 대응 프레임워크였습니다. 분류 체계가 명확했어요. 저는 그 문서를 프린트해서 파일에 끼웠습니다. 이제 공식이 된 겁니다. 백악관의 시선이 도쿄에서 서울로 옮겨간 거였죠. 밤 10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도 못 먹고 일만 했더니 배가 고팠어요. 냉장고를 열어 샌드위치를 꺼내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일본은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은 레이더를 본다. 그 차이가 이제 결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요청자가 됐고 한국은 행동자가 된 거였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동자를 더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정보 브리핑을 받았는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브리핑부터 이상했어요. 중국 함정 동향입니다. 분석관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주말 동안 동중국해 활동이 30%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붙었습니까? 제가 물었죠. 일본 영해 12일이 바뀝니다. 분석관이 답했어요. 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겁니까? 네. 레이더 로곤 횟수도 증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측 공식 발언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분석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외무성 정례 브리핑만 있었고 특별 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중국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일본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일본은 원래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소리치는 나라였거든요.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구축함 2척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브리핑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센카쿠 주변 해역에 상시 배치된 겁니다. 일본 언론 반응은요? 제가 물었죠. 의외로 조용합니다. 담당관이 답했습니다. 주요 신문 사설도 없고 TV 뉴스 비중도 줄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 하나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비공식 루트로 입수한 거였어요. 분류 등급이 높았죠.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변수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현 상황 평가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 낮음, 일본 단독 요청으로는 미국 여론 설득 어려움,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대안 전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중국 압박을 한반도 인접 해역으로 확대, 한국의 안보 우려 자극, 한국이 먼저 위기를 규정할 경우 미국 개입 압박 자동 증가.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었어요. 작전 계획이었죠. 일본은 의도적으로 상황을 키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예상 시나리오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일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였어요. 직접 미국을 못 움직이니까 우회하는 겁니다. 한국을 방패로 밀어넣고 그 뒤에 숨으려는 거였죠. 저는 즉시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동맹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한국을 방패로 밀어넣고 있다. 목요일 아침 CIA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브리핑룸에 들어가니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보입니다. 국장이 스크린을 켰어요. 일본 관방장관과 외무차관이 비공식 회동을 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입니다. 국장이 답했어요. 대화 내용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스크린에 대화록이 떴습니다. 일본어였지만 영어 번역이 함께 나왔어요. 한국을 움직이게 밀어붙이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중국을 자극시켜 한국이 먼저 위기를 선언하도록 시키려는 거였죠. 그러면 미국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일본은 의도적으로 한국을 자극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핸더슨, 이거 백악관에 올려야 하나? 그가 물었어요. 당연히 올려야죠. 제가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알아야 합니다. 일본이 뭘 하고 있는지요. 그날 오후 대통령 집무실로 갔습니다. 긴급 보고였어요. 대통령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일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네, 각하. 저는 답했죠. 한국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움직이려는 겁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나?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정보 당국이 이 정도를 못 잡을 리 없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나올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하지만 일본 계산대로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울이 도쿄만큼 순진하진 않지. 그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계속 지켜보게. 한국 움직임을 놓치지 말고. 금요일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치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중국 활동 증가, 일본 공식 반응 감소, 일본 비공식 공작 증가. 모든 게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본의 계획대로요. 저는 노트에 최종 정리를 적었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교묘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어요. 한국이 그 계산을 간파하면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 확신은 주말에 증명됐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긴급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보고서가 들어왔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처는 한국 국가안보실이었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죠. 동중국해 사태 평가 및 대응 방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전혀 없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일 충돌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센카쿠 해역 긴장은 서해 및 남해 안보 환경과 연동됩니다. 우리 정부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대응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독자적 판단이라는 표현이 강했어요. 동맹 협의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상황 분석이라는 항목이 나왔어요. 중국의 압박은 일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님.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확대 가능성 높음. 일본의 대응 방식은
한국 안보 이익과 일치하지 않음. 우리는 타국의 계산에 따라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타국의 계산이라는 표현이요. 한국은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방패로 쓰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응 원칙이라는 제목 아래 3가지가 나열돼 있었어요. 첫째, 독자적 상황 판단 유지. 둘째, 동맹국과 정보 공유하되 결정권은 보유. 셋째, 필요시 독자 대응 불사. 저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죠. 한국은 미국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의존하지 않는다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겠다고요. 일요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고 싶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프린트를 해서 형광펜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핵심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타국의 계산에 따라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필요시 독자 대응 불사. 결정권은 보유. 저는 형광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뭘 하려는 건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오히려 역이용하려 하고 있었죠. 오후에 CIA 국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핸더슨, 한국 보고서 봤나? 그가 물었어요. 네. 어젯밤에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이 일본 전략을 간파했습니다. 저는 답했죠. 그리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나올 것 같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한국은 자기 계산이 있어요. 월요일 아침 NSC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국무장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독자 판단, 독자 대응을 강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핸더슨, 해석해보게. 저는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계산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본이 자기들을 방패로 쓰려는 걸 간파했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뭘 원하나?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주도권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한국은 이 사태를 타국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서류를 봤어요. 우리는 타국의 계산에 따라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타국이 누구겠나? 일본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포함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서울이 똑똑하군. 그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이용하려 했는데 한국이 오히려 판을 뒤집으려는 거야. 정확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집무실로 따라 들어갔어요. 핸더슨, 한국이 다음에 뭘 할 것 같나? 그가 물었습니다. 아마 통보할 겁니다. 저는 예상을 말했어요. 요청이 아니라 통보요. 어떤 통보? 상황 정의입니다. 저는 설명했죠. 한국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요. 대통령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도움을 구하고 한국은 결정을 통보한다. 재미있는 대조군.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엔 더 짧았습니다. 2줄 뿐이었죠. 요청이 아니라 평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어요. 한국은 개입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결론을 냈어요. 어떤 결론?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 사태는 한국 안보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저는 답했죠. 그리고 한국은 스스로 대응하겠다는 거고요. 우리 동의는 필요 없나?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 그럼 지켜보자. 한국이 뭘 하는지 말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강력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에게 이렇게 판단했다고 통보하고 있었죠. 어느 쪽이 더 강한 입장인지 명확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한국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출근하자마자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제목은 동중국해 사태 한국 정부 공식 입장이었죠. 첫 문장부터 강력했습니다. 현 사태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기임. 우리 정부는 독자적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함.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의 해양 압박은 일본 단독 사안이 아님. 서해 및 남해
안보와 연동된 지역 차원 문제임. 따라서 한국은 방관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대응함. 동맹국과의 협의는 환영하나 우리 결정권은 양보 불가.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였거든요. 요청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입장을 통보하는 겁니다. 즉시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가세요. 긴급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그가 물었어요. 한국에서 공식 입장이 왔습니다. 저는 프린트한 문서를 건넸죠. 요청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대통령이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당사자라고 선언했군. 그가 말했어요. 네, 저는 답했습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동의는 필요 없답니다. 제가 문서 마지막 부분을 가리켰어요. 협의는 환영하지만 결정권은 양보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자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서울이 판을 뒤집었어. 그가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끌어들이려 했는데 한국이 오히려 주도권을 쥔 거야.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지금 이 사태를 자기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문서를 봤습니다. 그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는군. 강력한 문장입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한국은 이렇게 판단했다고 통보하고 있고요. 어느 쪽이 더 강한 입장인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요청하는 쪽은 약하고 통보하는 쪽은 강합니다. 그날 오후 NSC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메시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국무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상당히 공격적인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당사자 선언이라니 이건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문제인가? 대통령이 물었어요. 동맹 관리 차원에서 문제입니다. 국무장관이 답했죠. 일본은 우리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한국이 끼어들면 복잡해집니다. 끼어드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일리가 있어. 동중국해 문제가 한반도하고 무관하지 않잖나.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각하 말씀이 맞습니다. 중국 해양 전략은 연동돼 있어요. 일본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서태평양을 노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어요. 핸더슨, 자네 생각은? 저는 일어났습니다. 한국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일본 요청만 들으면 한국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한국은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미국이 누구 말을 더 듣는지요. 일본의 요청인지 한국의 통보인지 우리 선택이 앞으로 관계를 결정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메시지를 공식 수용하게. 일본한테는 우리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만 전하고. 국무장관이 논란표로 물었습니다. 일본 요청은요? 보류야.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뭘 하는지 먼저 보자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국무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핸더슨, 이거 위험한 선택 아닌가?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본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답했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더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까? 한국이지. 국무장관이 인정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한국 쪽을 더 봐야죠. 제가 말했어요.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 내부 지침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저는 문서 초안을 작성했어요. 한국 정부 입장 공식 수용, 한국을 당사자로 인정, 한국 측 평가를 미국 정책 판단 근거로 활용, 일본 요청은 계속 검토 중으로 유보. 타이핑을 마치고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이제 공식이 된 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통보를 받아들였어요. 일본의 요청은 뒤로 밀렸죠. 목요일 아침 일본 대사관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국무부 담당관이 제게 전화했어요. 일본 측이 불만을 표시했답니다. 왜 한국 입장만 받아들이냐고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죠. 담당관이 답했어요. 하지만 일본 측이 납득 못하는 눈치입니다. 그날 오후 CIA에서 새로운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내부 반응 분석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혼란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한국 입장을 우선시하자 일본 내부에서 당혹감 확산. 우리 전략이 실패했습니다. 한국을 끌어들이려다 오히려 한국한테 주도권을 빼앗겼어. 저는 그 대화록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한국을 방패로 쓰려다
오히려 한국이 판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금요일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한국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요청자가 아니라 통보자가 됐습니다. 미국은 한국말을 듣기 시작했고요. 일본은 뒤로 밀렸죠.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상사에게 호출됐습니다. 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국장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핸더슨, 앉게. 그가 말했어요. 보고 체계를 바꿔야겠어.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일본 관련 보고는 하루 한 번만 하게.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한국 관련은 실시간으로 올리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백악관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대통령 지시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렇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움직임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어. 일본은 일상 보고로 충분하다고 보시고.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였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일본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됐죠. 그날 오후부터 제 업무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관련 정보가 들어오면 즉시 보고해야 했어요. 일본 관련은 하루 마감 때 요약 보고만 하면 됐고요.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대통령 1일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동아시아 현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죠. 한국 쪽 업데이트는 대통령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봤어요. 핸더슨, 설명해주게.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은 계속 독자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어제도 동중국해 상황 분석을 보내왔고요. 일본보다 6시간 빨랐습니다. 6시간? 대통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또 한국이 먼저야? 네, 각하. 패턴이 계속됩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 정보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구 정보를 더 믿어야 할지 명확하네. 그가 말했어요. 한국 쪽에 집중하게. 일본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계속 보긴 하되 우선순위는 아니야.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일 때 항상 이유가 있었지.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어요. 대통령은 한국을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요일 오후 일본 담당 연락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핸더슨, 이거 심각한 문제야. 그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이 항의하고 있어. 무슨 항의요? 왜 일본 보고를 줄였냐는 거야. 연락관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맹국인데 이렇게 대접받을 일이냐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대접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 품질 문제예요. 한국 정보가 더 정확하니까 그쪽을 더 보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현장 당사자야. 연락관이 항변했습니다. 한국보다 가까이 있다고 정보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한국이 더 먼 곳에서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어요. 연락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나갔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위성턴 하늘이 맑았어요. 동맹 관계가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목요일 아침 NSC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고 체계 재정비 논의였어요. 국장이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구조를 그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본 관련 보고는 외교 라인으로 갑니다. 하루 한 번. 국무부 경유, 한국 관련 보고는 군사정보 통합 채널입니다. 실시간, 직접 백악관 보고. 저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 라인은 느렸어요. 검토 단계가 많았죠. 군사정보 채널은 빨랐습니다. 직통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다른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대통령 지시입니다. 국장이 답했어요. 한국을 작전 변수로 보라는 겁니다. 일본은 외교 이슈고요. 작전 변수라는 표현이 강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뭔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일본은 말만 한다는 거였고요. 금요일 오후 대통령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집무실로 올라가니 국가안보보좌관도 있었어요. 핸더슨,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보가 정확하고 판단이 독자적입니다. 독자적이라는 게 문제 아닌가?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랑 상의 안 하고 혼자 결정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장점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한테 의존하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그게 더 믿을만하죠.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의존하는 동맹보다
독립적인 동맹이 낫지.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일본은 맨날 우리더러 뭐 해달라고 해. 한국은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하고 어느 쪽이 더 강한 파트너겠나? 한국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 내부 분류가 공식 변경됐습니다. 저는 문서를 받아봤어요. 동중국해 사태 관련 국가 분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일본, 외교적 갈등 당사자, 정치적 관리 필요, 일일 보고 체계, 한국, 작전 개입 가능 변수, 군사, 정보 우선, 실시간 모니터링. 저는 문서를 프린트해서 파일에 끼웠습니다.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백악관의 시선이 도쿄에서 서울로 완전히 옮겨갔어요.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처음엔 일본이 중심이었습니다. 미국에 요청하고 지지를 구했죠. 한국은 조용히 정보만 보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됐어요. 독자 판단을 하고 통보했죠. 미국은 한국 쪽을 더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뒤로 밀렸고요. 대통령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움직일 땐 항상 이유가 있었지. 그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때는 정확했죠. 그래서 미국이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신뢰는 월요일 아침 확인됐습니다. 중국 해군 동향 보고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태평양 사령부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중국 구축함 속도가 줄었습니다. 미세했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지난주 데이터를 꺼내 비교해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시속 25노트였어요. 지금은 18노트였죠. 7노트나 줄어든 겁니다. 담당 분석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중국 함정 속도 확인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저희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계속 감속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파악 중입니다. 분석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명확한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데이터를 봤습니다. 속도만이 아니었어요. 기동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전엔 공격적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였어요. 지금은 직선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뭔가 변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CIA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주재했어요. 브리핑룸에 들어가니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함정 동향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국장이 스크린을 켰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 비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속도가 줄었고 기동이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국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특히 어제부터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희도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국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국방부 내부 통신 분석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어제 중국 국방부 내부 회의록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그중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화면에 중국어와 영어 번역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동중국해 작전 검토 회의. 일본 반응이 예상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한국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어떤 근거로? 한국이 실시간 모니터링 중입니다.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한국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하라. 저는 그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하라. 중국이 한국을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회의 직후 중국 함정 속도가 줄었습니다. 국장이 타임라인을 보여줬어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중국이 한국을 변수로 인식, 행동, 패턴 변화. 브리핑이 끝난 후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핸더슨. 이거 백악관에 즉시 보고해야 하네. 그가 말했어요. 대통령이 알아야 할 사항이야.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중국의 전술적 재평가였어요. 핵심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중국 해군 동향 변화 확인, 속도 감소, 기동 패턴 소극화, 중국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한국 개입 가능성 논의, 한국을 새로운 변수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 보고서를 완성하고 대통령실에 전송했습니다. 30분 후 회신이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보겠다는 겁니다. 오후 3시. 대통령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도 함께 있었어요. 중국이 속도를 줄였다고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네, 각하.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지난주 대비 30% 감속했습니다. 왜? 한국 때문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개입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그래프를 보며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중국 국방부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번역문을 건넸어요. 한국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문서를 읽더니 웃었습니다. 중국도 알아챘군. 그가 말했어요. 이 판에 새로운 조정자가 들어왔다는 걸. 정확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도 그걸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각하, 한국이 실제로 개입할까요? 군사적으로요?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중국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해도 중국이 알아서 조심하는구만. 존재만으로 압박이 되는 거야.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보냈을 뿐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저녁 추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에서 보낸 거였어요. 제목은 중국 해군 작전 수정 징후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새로운 문장이 추가돼 있었어요. 중국 해군 작전 계획 수정 중인 것으로 추정. 한국의 개입 가능성 고려한 것으로 분석. 일본 단독 대응 과정에서 한일 연합 대응 시나리오로 전환 가능성. 저는 그 문장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중국이 계산을 바꾸고 있었어요. 일본만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까지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거였죠. 금요일 오전 NSC 주간 회의에서 이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대통령이 참모들을 보며 말했어요. 중국이 멈칫했어. 그가 보고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때문에 말이야. 일본은 3주 동안 소리만 질렀는데 중국은 안 움직였어요.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지켜봤는데 중국이 속도를 줄였죠. 맞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차이야. 떠드는 것과 준비하는 것의 차이. 저는 그날 회의록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서울을 보고 있었어요. 도쿄가 아니라요.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계속 고조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동중국해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는 겁니다. 저는 서둘러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일함정 간 거리가 위험 수준까지 좁혀졌습니다.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현재 거리 200m, 계속 접근 중입니다. 200m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건 이론상 사격 개시 거리잖습니까? 맞습니다. 담당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양측 다 레이더 로그온 상태입니다. 언제든 교전 가능한 상황이에요.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충돌이었습니다. 일본 측 반응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도쿄에서 긴급 성명 준비 중입니다. 담당관이 답했어요. 총리실이 기자회견을 소집했고요. 또 기자회견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요? 조용합니다. 담당관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하지만 이지스 구축함이 동해에서 북상 중입니다.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북상이요? 어디로요? 동중국해 방향입니다. 담당관이 좌표를 보여줬어요. 아직 멀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날 오전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이 먼저 속보를 띄웠어요. 중국 일본 함정 충돌 직전, 전쟁 위기 고조. BBC도 이어졌습니다. 동중국해 긴장 최고조, 양국 함정 200m 거리. 저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론은 전쟁을 외치고 있었어요. 시장도 반응했습니다. 오전 10시 뉴욕 증시 개장과 동시에 다우지수가 급락했어요. 500포인트가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이미 패닉 상태였죠. 도쿄 증시 3% 하락.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상하이도 2% 떨어졌고요. 서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1% 하락입니다. 담당관이 답했어요. 도쿄나 상하이보다 안정적입니다. 저는 그 차이가 흥미로웠습니다. 서울시장이 덜 동요하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오후 2시.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중국의 도발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동맹국의 지지를 기대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과 협의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답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확신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한다고요? 미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일본이 혼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론이 미국 입장을 묻고 있답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대변인이 답했어요. 구체적 입장은 보류했고요. 일본이 실망하겠는데요. 그건 일본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아직 결정 안 하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국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짧았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현 상황은 통제 가능 범위 내에 있음. 우리는 필요한 준비를 완료했음. 추가 정보는 필요시 제공. 저는 그 문장들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통제 가능 범위라고요? 전 세계가 전쟁을 걱정하는데 한국은 통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수요일 새벽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함정 거리가 100m까지 좁혀졌어요. 저는 긴급 소집된 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충돌 직전입니다. 군사 담당관이 말했어요. 양측 다 무장 해제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공식 개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언론은 미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을 저버리는가? 뉴욕타임스 사설 제목이었어요. 일본이 위기인데 미국은 침묵한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했죠.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언론은 몰랐어요. 미국이 다른 쪽을 보고 있다는 걸요. 서울을 보고 있다는 걸요. 목요일 오전 CIA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브리핑룸에 들어가니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중국 측 내부 통신을 또 입수했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에요. 스크린에 중국어 문서가 떴습니다. 번역이 함께 나왔어요. 동중국해 작전 최종 점검 회의. 일본은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입하지 않고 있고요. 한국 함정이 북상 중입니다. 의도 파악 불가. 한국 변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저는 그 마지막 줄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변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중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 말이었어요. 중국 최고 위층이 한국을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언론은 전쟁을 외치고 있었어요. 시장은 패닉 상태였고요. 일본은 미국 지지를 확신한다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긴장 속에서 누군가는 이미 상황을 통제 가능한 선 안에 묶어두고 있다는 걸요. 그 확신은 금요일 아침 증명됐습니다. 한국에서 3개의 메시지가 거의 동시에 발송됐어요. 저는 출근하자마자 긴급 알림을 받았습니다. 상황실로 달려갔죠.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담당관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세 방향으로 동시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 방향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한테요. 담당관이 스크린을 켰어요. 3개 문서가 나란히 떴습니다. 저는 첫 번째 문서를 봤습니다. 중국 외교부 앞 메시지였어요. 제목은 한국 정부 공식 경고였습니다. 현 사태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 영향. 중국의 추가 압박 시 한국의 직접 개입 불가피. 선을 넘으면 한국이 독자 대응에 나설 것임. 이는 경고이자 최종 통보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경고라고요? 한국이 중국한테 직접 경고를 보낸 겁니다. 외교적 수사가 전혀 없었어요. 날 것 그대로였죠. 두 번째 문서를 봤습니다. 일본 외무성 앞이었어요. 일본의 대응 방식은 역효과를 초래 중. 한국은 독자 판단에 따라 개입 여부 결정. 우리가 개입하면 일본은 주도권 상실. 일본의 전략적 재고 촉구.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일본한테 주도권을 잃는다고 통보한 겁니다. 우리가 나서면 너희는 밀린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 문서가 미국 앞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한국은 현 사태 개입 결정을 완료했음. 미국의 개입 여부는 미국이 판단할 사안. 우리는 동맹 협의를 환영하나 우리 결정은 변경 불가. 이는 통보이며 요청이 아님. 저는 그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통보이며 요청이 아님. 또 그 표현이었어요. 한국은 미국한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했다고 통보만 한 거였죠. 담당관이 저를 봤습니다. 핸더슨,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국이 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세 나라 모두한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중국한테는 경고, 일본한테는 통보, 우리한테는 선언이요. 동시에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보낸 거예요. 계산된 겁니다.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30분 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대통령이 새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3중 신호를 보냈군. 그가 말했어요. 중국, 일본,
우리 모두한테 다른 메시지를.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판은 우리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중국 앞 문서를 들었습니다. 선을 넘으면 직접 개입한다. 그가 읽었어요. 이건 거의 최후 통첩 수준인데. 맞습니다. 저는 답했죠. 한국이 중국한테 레드라인을 그은 겁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개입할까요? 군사적으로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이지스 구축함이 이미 북상 중이고요.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일본 앞 문서를 봤습니다. 우리가 개입하면 일본은 주도권 상실. 그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일본을 밀어내려는 거야. 정확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일본한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서면 너희는 뒤로 가라고요. 국무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이러면 일본이 반발할 텐데요. 반발하게 놔두지.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주도권 잡는 게 나쁠 것 없어. 일본보다 훨씬 차분하잖나. 대통령이 미국 앞 문서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통보이며 요청이 아님. 그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게 한국 스타일이야. 허락 안 구하고 통보만 해.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신뢰를 줍니다.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맞아.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일본은 맨날 우리한테 매달려. 한국은 자기 결정을 통보하고. 어느 쪽이 더 믿을만하겠나?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새 문서를 프린트해서 책상에 펼쳐놓았어요.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메시지는 달랐지만 구조는 같았습니다. 중국한테는 선을 넘으면 한국이 직접 개입한다. 일본한테는 우리가 개입하면 일본은 통제권을 잃는다. 미국한테는 개입 여부는 묻지 않는다. 통보한다. 저는 그 구조를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세 나라 모두한테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판은 우리가 관리한다는 거였어요. 오후에 각국 반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이었어요. 베이징에서 공식 회신이 왔습니다. 한국의 우려를 이해함. 추가 검토 중.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봤습니다. 중국이 물러선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추가 검토라는 건 멈추겠다는 뜻이었어요. 일본 반응은 달랐습니다. 도쿄에서 항해 전문이 왔어요. 한국의 일방적 개입 선언은 유감. 일본이 주도적으로 대응 중. 한국의 협조는 환영하나 주도권은 일본에 있음. 저는 그 문서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이 현실을 못 보고 있었어요. 주도권이 이미 넘어갔는데 아직도 자기들한테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백악관 공식 회신이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거였어요. 한국의 판단을 존중함. 필요시 협의 준비돼 있음. 한국의 독자 결정권 인정.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한국의 삼중 신호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묘했습니다. 세 나라한테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냈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우리가 이 판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경고를 받았고 일본은 밀려났습니다. 미국은 인정했고요. 한국이 중심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침 브리핑에서 도쿄 경제 지표를 받아봤습니다. 숫자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엔화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경제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달러당 155엔을 돌파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 상승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거의 수직 상승이었어요. 시장이 패닉 상태였죠. 왜 이렇게 급등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본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설명했어요. 안보 불안 때문입니다. 동중국해 사태가 길어지면서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지난 3개월 환율 차트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148엔 선에서 움직였죠. 그런데 총리가 강경 발언을 시작한 시점부터 곡선이 꺾였어요. 점점 가팔라지더니 이제는 거의 폭등 수준이었습니다. 화요일엔 더 나빠졌습니다. 도쿄 주식시장이 폭락했어요. 오전 브리핑 때 담당관이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3% 급락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장중 한때 4%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 중이고요. 어느 섹터가 심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금융과 수출주입니다. 담당관이 답했습니다. 엔화 약세로 수입 원가가 올라가니까 기업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부 신뢰도 하락입니다. 담당관이 답했어요. 총리가 강경 발언만 하는데 실질적 해결책은 없으니까요. 시장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말만 했었죠. 중국을 비난하고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고요. 시장은 정직했어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봤습니다. 수요일 아침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었습니다. 경제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어요. 엔화 약세 때문입니다. 4%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일본 기준으론 상당히 높은데요? 맞습니다.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장기 디플레이션 국가였잖아요.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국민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시위가 일어났다는 보도도 있고요. 저는 일본 언론 보도를 검색해봤습니다. 도쿄 주부들이 슈퍼마켓 앞에서 시위하는 사진이 떴어요. 물가를 잡아라, 총리는 책임져라. 같은 피켓이 보였습니다.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었던 겁니다. 목요일엔 정치 위기로 번졌습니다. CIA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일본 내각 지지율 급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총리 지지율이 28%로 떨어졌습니다. 보고서 첫 줄이었어요. 2주 만에 17%포인트 하락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고요. 야당이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야당 대표 발언 내용이 인용돼 있었어요. 총리는 중국한테 강경한 척하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 이건 무능의 극치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저는 그 발언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일본 국내 정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당 내부에서도 총리 교체론이 나오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NSC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어요. 국무장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내부적으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엔화 급락, 물가 폭등, 지지율 하락까지 겹쳤습니다. 삼중고입니다. 외교 실패 때문인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무장관이 답했어요. 총리가 강경 발언만 하고 실질적 성과가 없으니까요.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데 외교는 제자리 걸음이니까요. 한국은요? 대통령이 다시 물었어요. 안정적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원화 환율도 안정적이고 주식시장도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물가도 통제 범위 아니고요. 왜 차이가 나나?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시장이 한국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은 통제력을 잃었고요. 말만 하고 행동은 없으니까 시장이 등을 돌린 겁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신뢰의 문제군. 그가 말했어요. 일본은 떠들기만 하니까 신뢰를 잃었어.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니까 신뢰를 얻었고 시장은 정직하지. 정확합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일본에서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총리 사과 발표였어요. 저는 아침 뉴스에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총리가 단상에 섰어요. 표정이 지쳐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동중국해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경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책임을 지고 사과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총리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저는 TV를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너진 겁니다. 외교 실패가 경제 위기를 불렀고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총리가 쓰러진 겁니다. 한 달 만의 일이었죠. 오후에 백악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일본 총리 사과문 관련이었어요. 대통령이 회의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완전히 무릎을 꿇었군. 그가 자리에 앉았어요. 예상했나? 어느 정도는요? 국무장관이 답했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시간 문제였습니다. 원인이 뭔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외교 실패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중국한테 강경하게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미국 지지도 확보 못했고요. 국민들이 실망한 겁니다. 외교로 시작했지만 경제로 무너진 거죠. 그런데 한국은 멀쩡하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안정적입니다. 제가 답했죠. 경제도 정치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강경 발언 대신 조용히 준비했고 요청 대신 통보했습니다. 시장이 그걸 신뢰한 겁니다.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대통령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외교가 아니라 경제 문제로 무너졌어. 그가 중얼거렸어요. 중국이 아니라 시장한테 진 거야.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더군.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싸우다 시장한테 졌어요. 엔화, 물가, 지지율이 총리를 무너뜨린 겁니다.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만 경제적 붕괴가 왔죠. 그날 저녁 일본 관련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이 위기는 외교가 아니라 국내 경제 문제로 총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일본 총리가 사과한 다음 주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15년간 몸담았던 NSC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많은 걸 배웠지만 동시에 지쳤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한국의 외교 전략을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객원 교수 제안이었어요. 동아시아 안보를 가르쳐달라는 거였죠. 저는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해달라고요. 대학 측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며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김민준 공사였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정치 담당 공사였죠. 저는 3년 전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백악관 비공식 만찬 자리였어요. 각국 외교관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김 공사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왜 저쪽에 안 섞이십니까? 김 공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떠드는 것과 전달하는 건 다르니까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한국 외교관 특유의 신중함이려니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 외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국무부 리셉션에서 다시 만났을 때 김 공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미국의 요청을 잘 안 합니까? 다른 나라들은 맨날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그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어요. 요청하는 순간 주도권을 잃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통보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제가 되물었죠. 아닙니다. 김 공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력은 환영하지만 의존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때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맹인데 왜 의존하면 안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고 깨달았어요. 일본은 의존했고 한국은 협력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작년 가을쯤 김 공사와 점심을 먹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조지타운 근처 한 식당이었어요. 그때 그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핸더슨 씨, 미국 외교를 보면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뭡니까? 제가 물었죠. 왜 큰 목소리를 신뢰의 척도로 보십니까? 김 공사가 물었습니다. 조용한 파트너가 더 믿을 만한데 말이죠.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 외교는 늘 그랬으니까요. 목소리 큰 동맹국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김 공사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증명했어요. 조용한 파트너가 더 믿을만했습니다. 올해 초 한국 대사관 신년 리셉션에서 김 공사와 마주쳤을 때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본 외교관들이 중국 문제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김 공사는 여전히 조용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항상 조용합니까? 중국 문제는 한국도 관련 있잖아요. 그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답했어요. 적극적인 것과 효과적인 건 다릅니다.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요. 말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우리 방식이거든요. 그때는 외교적 수사려니 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김 공사 말대로였어요. 한국은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죠. 말하기 전에 준비했고 요청 대신 통보했습니다. 그게 더 강력했어요. 동중국해 사태 초반에 복도에서 김 공사를 우연히 마주쳤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언론 플레이로 날리던 시기였어요. 일본 쪽이 상당히 적극적이던데요. 제가 넌지시 말했죠.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적극적인 것과 준비된 건 다릅니다. 우리는 조용히 준비하는 쪽을 택해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한국의 3중 신호를 보고 깨달았어요. 김 공사 말대로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고 결정적 순간에 움직였죠. 작년 여름 CIA 합동 브리핑에서 김 공사와 커피를 마셨던 기억도 났습니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미국 분석관들이 북한 위협을 과장하며 떠들고 있었죠. 김 공사는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한국이 제일 관련 있는데요. 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필요 없는 말은 안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준비돼 있어요. 떠드는 대신 대비하는 게 우리 방식이거든요. 그 말이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어요. 대신 준비했죠. 일본은 떠들었지만 준비 안 했고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외교에는 일관된 철학이 있었어요. 말보다 준비, 요청보다 통보, 의존보다 협력, 과시보다 실행이었죠. 김 공사는 그걸 3년 동안 계속 말해왔습니다. 저는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사태가 가르쳐줬습니다. 한국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외교 연구 계획이었어요. 첫째,
왜 한국은 조용한가? 둘째, 왜 요청 대신 통보하는가? 셋째, 왜 준비를 먼저 하는가? 넷째, 왜 독립적 판단을 고집하는가? 다섯째, 어떻게 신뢰를 얻는가? 적고 보니 명확했습니다. 이게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이었어요. 15년간 NSC에서 일하며 미국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아니, 더 나은 결과를 얻었죠. 저는 그걸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어요. 마지막 날 사무실을 정리하며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지난 2달간 모아둔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합참 최초 보고서, 일본 외무성 요청서, 중국 국방부 회의록, 그리고 한국의 3중 신호 문서까지요. 저는 그 문서들을 하나씩 펼쳐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타임라인이 보였어요. 처음엔 일본이 중심이었습니다. 미국에 요청하고 언론에 호소했죠. 하지만 끝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조용히 준비하고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판을 장악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기록용이었어요. 제목은 동중국해 사태 회고였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죠. 이번 사태를 정리하면 이렇다. 세 나라가 각자 다르게 움직였고 3가지 다른 결과를 얻었다. 일본은 자극했습니다. 제가 첫 문장을 썼어요. 중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미국을 향해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언론을 동원했고 여론을 만들었죠. 하지만 실질적 준비는 없었어요. 말만 있고 행동은 없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엔화가 무너지고 물가가 폭등했어요. 국민이 등을 돌렸고 총리가 쓰러졌죠. 외교로 시작했지만 경제로 무너진 겁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계산했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일본의 요청을 받았지만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보를 받고 비교했죠. 누가 더 정확한지, 누가 더 신뢰할 만한지 따졌습니다. 데이터를 받고 패턴을 읽었어요.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봤죠. 요청하는 쪽이 아니라 통보하는 쪽을 신뢰했습니다. 의존하는 동맹보다 독립적인 동맹을 택했어요. 냉정한 계산이었지만 정확한 선택이었습니다. 3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중국은 멈췄습니다. 타이핑 속도가 빨라졌어요. 처음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을 압박하고 센카쿠 해역에 함정을 보냈죠. 하지만 한국이 움직이자 계산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정 속도를 줄였고 기동을 소극화했죠. 일본 단독 상대와 한일 연합 상대는 달랐으니까요.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중국은 그 변수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멈칫했고 결국 물러섰습니다.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무 말 없이 판을 끝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보다 6분 빨리 위기를 감지했고 일본보다 정확하게 분석했죠. 요청하지 않고 통보했어요. 강경 발언 대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3중 신호를 보냈죠. 중국한테는 경고, 일본한테는 통보, 미국한테는 선언이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한테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판은 우리가 관리한다고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중국은 물러섰고 일본은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기 시작했죠. 한국은 한마디도 과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요청이 아니라 통보로, 의존이 아니라 독립으로 판의 중심이 됐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서울의 승리였어요. 오후 3시 마지막 인사를 하러 대통령 집무실로 갔습니다. 비서실장이 안내해줬어요. 들어가니 대통령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핸더슨, 정말 떠나나? 그가 돌아보며 물었어요. 네, 각하. 저는 답했습니다. 15년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했네. 그가 말했어요. 이번 사태 잘 분석해줬어. 자네 덕분에 올바른 선택을 했지. 과찬이십니다. 제가 답했죠. 저는 데이터를 봤을 뿐입니다. 각하께서 결정하셨고요. 대통령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 그가 중얼거렸어요. 동맹은 시끄러운 쪽이 아니라 조용한 쪽을 봐야 한다는 거지. 요청하는 쪽보다 준비하는 쪽이 더 믿을만하고. 한국 말씀이시죠? 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울을 더 주의 깊게 볼 거야. 도쿄가 아니라.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백악관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15년간 일했던 곳이었죠. 많은 위기를 받고
많은 결정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명확한 사태는 없었어요. 승자와 패자가 분명했습니다. 방법과 결과가 직결됐죠.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요 언론 헤드라인이 떴어요. 동중국해 긴장 완화, 중국 함정 철수 시작, 일본 신임 총리 취임, 대화 통한 해결 강조, 한국 지역 안정 기여 평가받아. 저는 세 번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은 이번 사태에서 조용하지만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입장을 주시했고 한국의 판단을 존중했다. 서울이 새로운 지역 질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저녁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모두가 서울을 보고 있습니다. 도쿄가 아니라요. 일본은 자극했고 미국은 계산했고 중국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무 말 없이 판을 끝냈어요. 조용했지만 완벽했습니다. 판의 중심이 옮겨간 겁니다.